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2+2 장관급 회담이 연기된 가운데 하워드 러트릭 미 상무부 장관과 무역 협상에 나섭니다. 러트릭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CNBC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오늘 무역과 관련해 내 사무실을 방문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이날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러트릭 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미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 1년 넘게 이어온 금리 인하를 일단 중단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 이사회를 열어 예금금리 2%와 기준금리 2.15%를 비롯해 한개 대출금리 등 정책금리를 모두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로존 통화정책 기준인 예금금리와 한국 기준금리의 격차는 0.5%포인트, 미국과는 2.25%에서 2.5%포인트로 유지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준금리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미 연방준비제도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오후 워싱턴 DC에 위치한 연준본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만남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결정에 끼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방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를 방문했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한 자세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는 훈풍이 불었습니다. 어제 구글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인데요. 기술주를 중심으로 반등을 해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어제 일본에 이어서 이제는 유럽까지 무역 협상에 타결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더해졌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3대 지수는 일단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8%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역시나 기술주 중심 그리고 구글에 대한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상승하는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좋았습니다. 0.07% 상승했는데요. 역시나 함께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모습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였죠. IBM의 실적이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IBM이 좀 주가를 끌어내렸는데요. 0.7%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 장중 내내 좀 하락을 기록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0.18% 상승하면서 4.3%대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살펴볼까요? 그래도 엔비디아라든지 여러 가지 빅테크 랠리들이 좀 펼쳐지기도 했었는데요. 0.12%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1.39% 상승하면서 요즘 배럴당 66달러 선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통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기술주 중심으로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엔비디아 1.73%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역시 함께 AMD도 2% 강세 흐름 보였고요. 브로드컴까지 1.7%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기술주 중심의 좀 랠리가 펼쳐졌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0.38%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텔이 지금 계속해서 좋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관련해서 실적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아무래도 테슬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테슬라 주가가 또 많이 빠졌고 실적도 좋지 못했는데요. 이와 덩달아서 오늘도 8% 넘게 빠지는 흐름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큰 폭으로 4.76% 빠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지금 법무부의 메디케어 청구 조사가 지금 실시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오늘 관련해서 헬스케어 단으로 모두 다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립 모비스 같은
같은 경우에도 오늘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담배 회사 관련해서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하고 있고요. 실적이 좋지 못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실적 시즌이만큼 주가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안에서 어떠한 가이던스를 내는지가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입니다. 함께 실적 발표에 대한 상황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종목을 통해서 어떠한 흐름들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빠졌던 테슬라도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인텔과 뉴몬트까지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함께 테슬라부터 살펴보시죠. 네, 테슬라 지금 월가에서는 10년 내 최악이다라는 혹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인데요. 일론 머스크 CEO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힘든 몇 분기를 지금 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판매에 대한 부진도 있겠고요. 감액에 대한 이 세제 혜택도 받지 못하면서 더욱더 힘든 분기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CEO 지금 자율주행 사업을 크게 확대하는 내년 말까지 영업 실적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출가스 규제 기준 변경뿐만이 아니라 세액 공제에 대해서 7,500달러 폐지까지 지금 적지 않은 영향이 미쳐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간밤에 또 테슬라 지금 썬run과의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텍사스에 가정용 통합 에너지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했는데요. 정전 시에는 백업용의 전력을 사용하면서 테슬라의 파워월에 대한 배터리를 제공하게 되고요. 가상 발전소 프로그램에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썬run과의 협업 소식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T-모바일에서 어제 이 T-모바일을 또 개발하면서 출시한 이력이 있는데요. 하루 만에 네트워크 중단이 발생했다라는 속보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T-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 타워가 도달할 수 없는 곳에서 전화가 가능하도록 지금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출시를 했는데 오늘 하루 만에 이 통신이 갑자기 막히면서 지금 회사에서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간밤에 8% 넘게 하락을 했죠. 10년 내에 지금 최악인 상황인 거고 일론 머스크 CEO도 몇 분기 좀 힘들 수 있다라고 예고를 한 만큼 앞으로의 좀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는 향방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는 이제는 전기차보다는 로보택시라든지 로봇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텔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은 상회했고요. EPS는 하회했습니다. 3% 넘게 지금 장중에서는 정규작에서는 하락을 했는데 장 종료 후에는 0.5% 좀 더 빠지는 모습이 체크가 됐습니다. 일단 주당 순이익에서는 조정된 주당이 이 10센트 손실을 봤다라고 체크가 되고 있고요. 매출 부분에서는 그래도 상회했습니다. 추정치가 119억 달러였는데 128억 달러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위로 상회했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인데요. 44억 달러에서 31억 7천만 달러가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를 통해서도 지금 칩 제조업체의 제품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긴 하는데요. 지금 오레곤과 캘리포니아의 직원에 대한 감축을 포함해서 아무래도 관리 계층을 줄이겠다라면서 인원에 대한 감축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CEO가 다시 취임을 했죠. 새로운 CEO가 취임을 하면서 임기 첫 몇 달 동안은 쉽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파운드리 사업 관련해서 영업 손실을 입은 상황으로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 칩 공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대폭 삭감하겠다라고 하면서 앞으로의 영업이익에 관해서는 지금 조정이 들어간 상황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하이오의 칩
최첨남의 칩 공장 건설 속도도 늦출 것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대규모의 고객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회복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인텔에 대해서는 매출은 상회했지만 앞으로의 이 발전 속도에 대해서는 조금은 힘들 수 있다라는 좀 가이던스가 나왔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 빠졌고 이 장 종료 후에도 애프터마켓에서도 좀 하락하는 흐름을 가졌으니까요. 앞으로의 주가 대응에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뉴몬트입니다. 요즘 금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향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상회하는 실적을 내미쳤는데요. 아무래도 금값에 대한 급등이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분기 사상 최대 현금 흐름이 17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안전 자산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이 있었던 만큼 이 금값 급등에 대해서 함께 실적까지 반영이 되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뉴몬트 강력한 2분기를 기록하면서 약 150만 온스의 귀속 금을 생산하고요. 17억 달러의 사상 최대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했습니다. 세계 최대 수준의 포트폴리오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CEO가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포착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30억 달러의 추가 자사주 매입까지 발표를 하면서 배당금까지 지금 선언을 한 상황인데요. 지난 실적 발표 후에는 자사주 매입뿐만이 아니라 배당금 지급까지 이뤄졌다고 합니다. 주주들에게 10억 달러를 환원한 그런 이력도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 실적 발표와 함께 지금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상황이고요. 배당금에 대해서도 지금 선언이 된 상황이니까 함께 체크해서 뉴몬트의 주가 흐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있었던 만큼 이 뉴몬트 실적으로도 확인을 해주고 있죠.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다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지금 외신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외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외신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국과 EU 정상회담이 지금 이뤄지고 있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유럽중앙은행에서는 정책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방금 전에 있었던 소식이었죠. 연준을 또 깜짝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입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입니다.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겉으로는 협력 강화를 외쳤지만 실제로는 통상 갈등뿐만이 아니라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해서 좀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네, 일단 중국과 EU는 어제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공식적으로는 양측 관계 강화에 힘을 모았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과 EU의 안토니오 코스타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시 주석은 중국과 유럽은 국제사회의 안정과 확실성을 주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다자주의와 개방 협력 그리고 상호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통상 문제에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시 주석은 유럽 측을 향해서 무역과 투자 시장을 좀 더 열어달라, 그리고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성 조치는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또 유럽 내 중국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이 좋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지금 EU와 중국 간의 무역 불균형이 너무 심각해졌다면서 이제는 이걸 바로잡아야 할 시점이라고 맞받아쳤는데요. 시장의 접근성과 중국의 과잉 생산 그리고 수출 통제 문제 같은 구조적인 이슈들을 공개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협력은 하되 공정해야 한다는 게 EU의 메시지였고요. 결국 공동 기자회견도 열리지 않았고 또 성과라고 할 만한 건 기후변화 공동성명 하나뿐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회의에서는 원론적인 얘기만 오가고 실질적인 통상해법은 찾지 못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EU, 이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시점이 참 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중국과도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U 입장에서 보자면 어느 쪽도 좀 쉽게 밀릴 수가 없는 상황으로 포착이 되는데 지금 EU 입장에서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네, 이유는 말 그대로 지금 양쪽에서 좀 압박을 받고 있는 네. 구조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미국이 고율 관세로 압박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중국이 반덤핑 조사로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반보조금 관세를 예고한 상태고요. 중국도 이에 대응을 해서 유럽산 돼지고기나 자동차에 보복 조사를 걸고 나섰습니다. 시 주석은 유럽이 겪는 어려움은 중국 때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유는 중국이 구조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면서 강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는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EU 집행위 대변인이 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섰다고 말을 했는데요. 현재 조율 중인 안은 대부분의 EU산 제품에 15%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EU가 미국 기업의 시장을 열면 관세를 낮춰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한 바가 있었고요. 또 EU 역시나 만약 협상이 결렬이 된다면 930억 유로 규모의 보복 관세안을 다음 달 7일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EU 입장에서는 중국과도 그리고 미국과도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흐름 속에서 시장은 어떤 신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시장 분위기는 좀 꽤나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EU가 공식적으로는 중국과는 디커플링은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기차나 히토류 그리고 태양광 같은 전략 산업에 대해서 선택적인 견제를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급망 재편 전략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EU는 공정한 경쟁 없이 진짜 협력은 없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중국과의 긴장을 낮추려는 제스처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양보는 이 자리에 없었는데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30% 상호관세 부과 시한도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그리고 EU 간의 삼각 통상 구도는 더 팽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통상 불확실성이 전반적인 수출 전망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특히나 자동차나 반도체, 재생에너지처럼 관세와 보조금 정책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들은 각국의 정책에 따라서 공급망 재편이나 또 가격 정책까지 바꿔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에 투자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EU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줄다리기 어떻게 전개가 될지 끝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CNBC의 보도입니다. 1년 넘게 기준금리를 줄곧 인하해오던 유럽중앙은행이 이번에는 멈췄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분위기라고 합니다. 지금 어떤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네, 유럽중앙은행 ECB가 지난 24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포함해서 모든 주요 정책금리들을 전부 동결을 했습니다. 네. 예금금리는 2%, 기준금리는 2.15%, 그리고 한계 대출금리는 2.4%로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요. ECB는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총 8차례에 걸쳐서 2%포인트를 인하해왔습니다. 특히 작년 9월부터는 7번 연속으로 0.25%포인트씩 인하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완화 속도를 높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단 멈추면서 금리를 더 이상 내리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로는 한마디로 물가가 안정권에 들어섰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ECB는 회의 자료에서 물가 압력이 계속 완화되고 있고 임금 상승 속도도 느려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자료는 인플레이션 전망과 대체로 일치한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고요. 실제로 6월 유로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였습니다. ECB가 설정한 목표치와 정확히 일치했는데요. 지금의 예금 금리 수준도 흔히 말하는 중립 금리 구간, 즉 경기 과열도 위축도 아닌 균형 구간의 한가운데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유럽중앙은행이 이번에 이렇게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아무래도 관세 협상 이슈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 내무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금리 결정에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지난달 금리를 내릴 때도 통상 리스크에 대비한 조치라는 설명을 덧붙였고요. 이번에는 한 발 물러서서 당분간 금리를 유지하면서 관세 협상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가르드 ECB 총재는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무역 긴장이 심화되면서 수출이 줄고 기업 투자와 소비까지 위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경제 성장 리스크는 여전히 하방으로 기울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유로화 강세와 미국산 저가 수입품 유입이 물가를 더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언급을 했는데요. 반대로 공급망 분열과 유럽 각국의 국방 인프라 지출 확대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물가 요인이 동시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ECB는 과감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는 신중한 입장을 택한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지금 올해 안에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당장 9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고요. 네. 그리고 12월 인하 가능성은 절반 이상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지금도 올해 안에 0.25%에서 최대 0.5%포인트까지 추가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의 분위기는 조금 달라진 모습인데요. 라가르드 총재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지금 통화정책 사이클의 끝자락에 와 있다. 앞으로 몇 달간의 리스크 전개를 지켜보면서 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발언은 일시 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물가 상승 가능성도 열어뒀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다소 매파적인 신호로 해석을 했습니다. 현재 유럽중앙은행 예금금리와 한국 기준금리 간의 격차는 0.5%포인트고요. 미국과는 2.25에서 2.5%포인트 차이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금리 차는 자금 흐름이나 환율, 나아가 글로벌 투자 전략 전반에도 영향을 주는 변수기 때문에 시장은 앞으로 발표될 물가와 성장 지표, 그리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까지 모두 주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아무래도 물가 흐름뿐만이 아니라 관세 협상에 대한 향방에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입니다. 방금 있었던 소식이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대통령이 연준 본부를 찾게 된 건데요. 기준금리 문제를 두고 아무래도 파월 의장과의 계속해서 좀 갈등이 있었죠.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 시그널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연준을 방문하게 된 배경이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오후에 이 워싱턴 DC에 있는 연준 본부를 한 1시간가량 둘러봤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건물 개보수 현장 점검이라는 명목이었고요. 백악관 보좌관들도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시점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한테 연일 강하게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4.25에서 4.5%인 기준금리를 1%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를 따르
따르지 않는 파월 의장을 멍청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거나 혹은 해임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연준을 직접 방문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가장 최근 사례가 2006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연준 의장 취임식에 갔던 사례가 있고요. 또 그 전에는 1937년이 마지막입니다. 특히 다음 주 29일부터 FOMC 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런 시점에 대통령이 직접 연준을 방문한 걸 놓고 시장에서는 이게 연준에 대한 사실상 정치적인 압박이 아니냐 하는 시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연준을 방문한 것에 대한 명분은 일단 개보수 현장 점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까지 일컬으면서 정치적인 문제까지 지금 커지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는데요. 정말 단순한 예산 초과 문제만으로 봐야 하는 건지 지금 파월 의장에 대한 교체론까지 펼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배경은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일단 연준은 2개의 오래된 건물을 보수를 해서 새로운 본부로 활용을 하려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비용이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7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조 원 가까이가 초과가 돼서 약 3조 4천억 원까지 불어나게 됐습니다. 이걸 두고 백악관이 강하게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셀버트 예산국장은 이건 거의 베르사유 궁전을 짓는 수준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옥상 정원과 VIP 식당, 분수나 고급 대리석 같은 항목들을 콕 집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이건 다 승인을 받은 설계고 중대한 변경도 아니다라고 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2020년과 2021년에 자발적으로 설계안을 국가계획위원회에 제출을 했고요. 승인도 이미 받은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예산 초과 문제를 두고 이게 파월 의장 해임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바로 다음 날에는 사기 혐의가 아니라면 해임을 하진 않겠다라면서 톤을 살짝 누그러뜨리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미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준 의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임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유라는 것이 명백한 직무태만이나 또 부정행위 수준이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당장 교체되기가 쉽진 않겠지만 지금 이 개보수 논란이 정치적인 압박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움직임, FOMC 회의에도 영향이 미쳐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또 다음 주가 FOMC가 열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연준에 대한 전망에 평양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이번 현재 시장에서는 7월 FOMC에서도 금리가 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이나 소비 지표는 나쁘지 않지만 물가가 아직 확실히 안정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연준을 찾아가고 또 재무장관인 스콧 베선트 장관까지 직접 나서서 연준이 발표한 경제 전망 요약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공개 비판을 했습니다. 이 경제 전망 요약이라는 건 연준 위원 19명이 향후 금리 전망을 직접 제시한 자료인데요. 최근 발표된 걸 보면 8명은 올해 2번 정도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했고요. 7명은 동결을 할 것이다. 또 나머지는 1번 또는 3번 인하를 예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선트 장관은 이 전망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공식 그리고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연준에 계속해서 금리 인하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게 시장의 인식이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게 된다면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감도 시장에서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준 본부를 찾아간 것은 또 20년 만이라고 합니다. 또 FOMC 회의가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바로 코앞에 두고 이렇게 찾아간 것은 아무래도 좀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이 많으니까요. 이전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다음 주에 금리 결정의 향방에 대해서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외신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2+2 장관급 회담이 연기된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무역 협상에 나섭니다. 러트닉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CNBC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오늘 무역과 관련해 내 사무실을 방문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미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 1년 넘게 이어온 금리 인하를 일단 중단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 이사회를 열어 예금금리 2%와 기준금리 2.15%를 비롯해 한계 대출금리 등 정책금리를 모두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로존 통화정책 기준인 예금금리와 한국 기준금리의 격차는 0.5%포인트, 미국과는 2.25에서 2.5%포인트로 유지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준금리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미 연방준비제도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만남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게 즉시 기준금리를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방문이 FOMC 회의에서의 금리 동결 결정에 끼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출을 규제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이 최근 3개월간 최소 10억 달러어치가 중국에 밀반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유통업체들은 지난 5월부터 엔비디아의 B200 칩을 중국 데이터 센터 공급업체에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급 시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저사양의 H20 칩에도 수출 규제를 도입한 직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상황 다시 한번 점검해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일 간 무역 협상이 타결되고 또 유럽 연합과의 타결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무역 낙관론이 이어졌는데요. 또한 협상 기간인 8월 1일을 앞두고 주요국 간 협상 타결 기대감이 이번 주 내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18%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도 3거래일 연속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또 한 번의 연속 고점을 찍은 모습입니다. 0.07%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 지수는 반면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0.7% 넘게 빠지면서 45,000선을 회복하지 못하는 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IBM 실적 발표 등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 2분기 실적 발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3분기 실적 발표가 불안하다 이런 시각이 펼쳐지면서 다우지수에도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미 10년물 국채금리 체크해보겠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0.18%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또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0.1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3일 만에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이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WTI 유가 지수도 함께 체크해보시죠. 1% 넘게 상승하면서 배럴당 66달러 선에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러시아의 휘발유 수출 제한에 따른 공급 위축의 가능성이 또 국제 유가의 상승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 히트맵 열어서 한번 종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살펴보시면 기술주와 그리고 에너지단 위주로 주로 상승폭이 돋보이는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마찬가지로 이 초록불과 혼재되어 있는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는데요. 먼저 자세한 종목들 상황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살펴보시면요. 1.7% 넘는 상승분을 현재 켜주고 있습니다. 반도체주의 전반적인 분위기,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를 필두로 또 한 번의 그린라이트가 켜져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파벳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알파벳 현재 1% 넘게 또 한 번 상승분을 켜줬는데요. 어제 호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서 또 한 번의 랠리를 이어갑니다. 여기에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2배 넘게 올리겠다라고 발표가 이어지면서 또 한 번 오늘 기술주 전반적으로 훈풍이 들어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소비자단에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살펴보시면 테슬라 주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 8% 넘게 빠지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빠지더니 오늘은 8% 넘는 하락세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을 공개했고 또 모델 3, 모델 Y를 중심으로 자동차 부문의 관세 특히나 이 연속으로 감소하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2025년 현재까지 약 25%나 감소한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필수 소비자단에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과 월마트는 오늘 그린라이트를 켜줬습니다. 아마존의 경우에는 1.7% 상승했고요. 또 월마트의 경우에는 1%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상승불 켜며 마감했습니다. 금융주단에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금융주, 오늘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함께 이어갑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역시나 강보합과 약보합권에서 가볍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함께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단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일라일리 0.8%대 상승분을 키웠습니다. 존슨앤존슨 역시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0.2%대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헬스케어단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업체 유나이티드 헬스는 또 형사 및 민사조사에 대한 보도 이후에 또 4%대 넘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메디케어 관행에 따른 법무부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힌 후에 이렇게 하락폭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현재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단도 함께 체크해보시죠. 오늘 엑선모빌과 쉐브론 나란히 또 좋은 그린라이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세 이어지면서 쉐브론의 경우에는 1.7%대 넘는 상승분을 현재 켜줬습니다. 이렇게 히트맵을 통해서 종목별로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요. 한편 시장은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또 연준 간의 갈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곧이어 연준을 방문했고요. 이는 제롬 파월 의장의 겨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는 조치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과 미국장 이슈 그리고 간밤 많이 하락했던 테슬라와 관련한 이슈 저희 이연아 앵커와 다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히트를 통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들 체크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특징적인 흐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가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테슬라와 인텔, 뉴몬트까지 살펴볼까요? 네, 먼저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8%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죠. 지금 월가에서는 혹평을 냈습니다. 10년 내 최악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매출은 역시나 YOY 대비해서 12% 빠졌고요. 주당 순이익 또한 지금 영업이익도 23%, 42% 급감한 상황입니다. 테슬라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힘든 몇 분기를 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율주행 사업이 크게 확대되는 내년 말까지는 영업 실적에 대해서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세액 공제뿐만이 아니라 배출가스 규제 기준까지 변경이 되면서 테슬라 사업에는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UBS 또한 지금 펀더멘털이 과대평가됐다라고 하면서 기 목표 주가를 지금 $100 정도 가량 낮춰서 $215로 제시가 된 상황입니다. 간밤에는 이러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태양광 설치 업체 썬런과 협업을 해서 텍사스의 가정용 통합 에너지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정전 시에는 백업용의 전력으로 인해서 이 테슬라 파월 배터리가 제공이 되고요. 가입자들은 테슬라 발전소에 대한 프로그램도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 CEO의 이 위성 인터넷 서비스 T-모바일이 어제 개시를 했었는데요. 하루 만에 네트워크가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T-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 타워가 도달할 수 없는 곳에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구축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트워크가 중단된 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지금 전기차 이외에도 다양한 실적, 지금 감세안 때문에도 계속해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는 일론 머스크 CEO가 이 전기차 이외에도 로보택시라든지 로봇에 조금 더 강하게 이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죠. 플랫폼이 좀 더 바뀔 수 있으니까 이전까지 포착을 해보시면서 아무래도 지금의 실적 상황에서는 좀 최악의 상황이다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텔이 실적 발표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은 상회했고요. EPS는 하회했습니다. 일단 매출부터 살펴보자면 추정치가 119억 달러였는데요. 128.8달러로 하면서 지금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EPS는 하회했습니다. 조정된 주당 10센트가 지금 손실이 됐다라는 점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애널리스트 평균 추정치에 비해서는 지금 매출 정도는 높게 나왔지만 주당 순이익이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림부탄 CEO가 취임 후에 두 번째 보고서를 통해서 칩 제조업체의 제품을 다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캘리포니아나 오레고곤의 이 직원을 감축하는 것을 포함했다라고 함께 밝혔습니다. 관리 계층을 줄이겠다고 약속을 한 상황인데요. 임기 첫 몇 달 동안은 쉽지 않은 상황이 포착이 됐다라는 점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매출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함께 살펴보자면 지금 파운드리 사업 안에서는 44억 달러 중에서 31억 7천만 달러가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리프턴 CEO 지금 칩 공장 건설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의 영업이익 그 손실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절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하이오의 최첨단 칩 공장 건설 속도를 늦출 것이다라고 밝힌 만큼 대규모 고객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미래 전략까지 좀 더 집중해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텔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3% 조정받았습니다. 함께 체크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뉴몬트까지 살펴볼까요? 네, 뉴몬트도 실적 발표를 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금값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죠.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역시나 실적에서 나타났습니다.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상회했습니다. 금값이 급등하면서 함께 좀 힘있는 모습까지 나타났고요. 분기 사상 최대 잉여 현금 흐름으로 인해서 17억 달러를 달성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지금 매출이 서프라이즈가 나온 만큼 앞으로의 금에 대한 이 기대감까지 좀 더 깃든 상황인데요. 150만 온스 금 생산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CEO는 세계적인 포트폴리오 힘이 입증이 됐다라고 일컬었습니다. 이 지금 뉴몬트 지금 자사주 매입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30억 달러의 추가 자사주 매입뿐만이 아니라 주당 0.25달러 분기 배당금까지 선언을 한 상황인데요. 지난 실적 발표 이후에는 자사주 매입뿐만이 아니라 배당금 지급까지 주주들에게 10억 달러를 환원한 상황까지도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도 체크해 보시면서 뉴몬트 투자 대응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는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이슈도 더 가까이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6월에 지금 신규 판매에 대해서는 이 지수가 나왔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관세 협상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일본뿐만이 아니라 유럽연합과도 지금 막판에 달려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이 끝나고 난 후에 트럼프 대통령 연방준비제도를 방문했는데요.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지표부터 살펴볼까요? 네,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주택 판매 지수가 또 경기 선행 지표 중에 하나인 만큼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예상치를 좀 하회한 만큼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이 지어지고 판매를 하게 되면 가전이라든지 가구, 인테리어 같은 산업까지 수요가 확산이 되기 때문에 주택 판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회를 할 것인가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역시나 하회를 하면서 시장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6월에 팔린 이 신규 주택에 대한 판매 가격을 보니까 40만 1,800달러였다고 합니다. 전달보다 4.9% 하락을 했고요. 전년 동걸 대비해서도 2.9%가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주택에 대한 재고
추정치도 보니까요. 51만 1,000채라고 합니다. 전달보다는 1.2% 증가하면서 주택에 대한 재고가 좀 더 많아졌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모기지에 대한 금리가 7%대에 머무르고 있고요. 소비 심리와 구매력이 위축이 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는 지금 전체 주택 시장에서 거래가 15%를 차지한 만큼 앞으로도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경기 선행 지표 중에 하나인 부분으로 또 큰 부분에 차지한 만큼 신규 주택 판매가 아무래도 좀 지금은 둔화되고 있다라는 시그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관세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지금 일본과의 관세 이슈 15%로 확정을 지었죠. 25%에서 15%로 낮아지면서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까지 깃든 상황인데 이제는 하한선이 15%라는 겁니다. 하한선 15%를 못 박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15% 아래로 좀 내려갈지는 못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유럽연합과의 협상, 지금 타결이 임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 어떻게 이뤄질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30%의 관세를 0%까지 낮추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아무래도 수용을 하는 쪽으로 기울이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항공기와 증류주,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에 관해서도 면제에 좀 가까워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 관리 인용을 인용해서 이 협상은 진행 중이고 상황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열려있는 스탠스로 발표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중국과의 무역 협상도 진행 중이죠.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는 28일과 29일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협상이 진행이 됩니다. 이 안에서도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본과의 협상이 가장 중요했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15% 관세율이라는 이슈와 함께 아무래도 하한선이 15%가 되려나라는 이슈가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마지막 소식까지 살펴볼까요? 네, 연방준비제도 방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파월 의장을 직접 만나게 된 건데요. 방문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건설 현장도 못 관리하는데 세계 경제를 어떻게 관리하나라는 이야기까지 했었죠. 아무래도 지금 리모델링 관련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사활을 가하는 모습이고요. 금리에 대한 압박까지 가하는 모습이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중앙은행을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파월에게 금리를 낮추거나 의장직을 사임하라라는 약간의 압박 캠페인까지 지금 같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의 여론이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예산 초과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건설 프로젝트 예산을 초과한 관리자가 있다면 어떡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보통이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었다면 나는 해고한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아무래도 이렇게 개보수 비용이 더 초과가 됐다면 조금 더 과도한 지출이라는 비판을 경고장을 더 냈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지금 31억 달러에 달한다면서 과도한 지출을 더욱더 비판을 했습니다. 초기 예산보다 7억 달러가 더 많이 사용된 셈인데요. 이와 함께 조금 더 알아봐야겠지만 지금 이러한 압박 수위가 높아진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파월 의장의 팔을 툭툭 치면서 금리 좀 낮췄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한 만큼 계속해서 금리 압박에 대한 시그널은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가 바로 FOMC 회의가 열리죠. 관련해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LFP만으론 한계, 국산화율 밀려라는 댓글입니다. 지금 LG 같이 이야기했고요. LFP 배터리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국산화율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일까요? 네, LG한테 밀렸다, 이 한계를 가진다라고 나왔을 때 삼성 SDI를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사업은 삼성 SDI가 정부에 처음으로 도입한 중앙계약시장 방식의 ESS 입찰입니다. 네. 총 540메가와트 규모로 이 사업비만 1조 원에서 최대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정부가 신재생 발전 비중을 늘리는 과정에서 간헐적인 전력을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또 관리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가 바로 이 ESS입니다. 특히 이번 입찰은 민간 기업이 ESS 설치를 또 말하고요. 또 이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장비 판매가 아니라 운영까지 포함된 시장 진입이다. 이런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총 8개의 사업지 중 6곳이 또 삼성 SDI의 배터리 공급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진도와 고흥, 영광, 이런 홍릉 등으로 전체 물량의 80% 가까이를 차지한 셈으로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추진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입찰에서 지금 8곳 중에 6곳이 삼성 SDI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어제 이와 함께 3% 강세 흐름까지 가졌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었고 SK온도 있었는데 이렇게 삼성 SDI가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또 있을까요? 크게 3가지 포인트로 강점을 가진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가격 전략, 또 생산지, 마지막으로 기술 안전성입니다. 먼저 삼성 SDI는 이번 입찰에서 가격 면에서 가장 공격적인 전략을 사용을 했습니다. 보통 ESS에서는 LFP 배터리가 많이 쓰이는데요. 이는 가격이 저렴하고 또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바로 이 LF를 내세웠죠. 반면 삼성 SDI는 더 비싼 NCA 배터리를 사용해서 즉 3원계 배터리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이 배터리는 가격은 높지만 에너지 밀도와 출력 성능이 뛰어나고요. 또 장시간 충방전 효율도 또 우수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존 전기차용 배터리 라인업과 공정도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가 절감이 가능한 구조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이런 프리미엄 배터리를 가격까지 낮춰서 제안하면서 또 가성비까지 챙겼다. 이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더해서 두 번째는 생산지입니다. 이번 입찰의 평가 중 항목 중에 평가 항목이 바로 국내 산업의 기여도였는데요. 삼성 SDI는 울산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직접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중국 난징 공장 배터리를 들여와 쓸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 일자리와 또 밸류체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꽤나 크게나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안전성 기술입니다. NCA 배터리는 구조상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는 SBB라는 특수 기술을 적용해 왔는데요. 이건 화재를 초기에 차단하고 또 열 확산을 막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에 일종의 고안전 장비다라고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SS의 최대 리스크 중 하나인 연쇄 화재 문제를 상당히 줄여주는 기술이고요. 즉 그렇기 때문에 가격과 성능을 잡는 것은 물론이고 국산화율과 또 안전성까지 이렇게 세 박자를 모두 갖췄다라는 평가가 시장에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공적으로 입찰을 받아온 이유가 있었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프리미엄 배터리를 조금 더 가격을 낮춰서 가성비를 챙기겠다라는 가격에 대한 메리트도 있었고요. 성과뿐만이 아니라 국산화율까지 3박자를 갖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결과가 앞으로의 ESS 시장에서는 어떠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될까요?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먼저 가장 큰 것은 또 ESS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입니다. 그동안 국내 ESS 시장은 몇 차례 화재 사고 이후에 또 제도 정비 시간에 시간이 걸렸고요. 또한 수익성 이슈도 있어서 민간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앙계약 시장 도입을 계기로 또 정부 주도하에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 전환점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배터리 업계의 캐즘 탈출 전략입니다.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또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국면이죠. 이 각 배터리 업체들이 ESS를 제2의 성장축으로 삼으면서 또 기존 생산 능력을 ESS 쪽으로 전환을 하거나 또 고정수익 기반 사업을 키우려는 움직임이 빨라지는 시도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고배를 마신 SK온도 서산 공장에서 LFP 양산성을 검증 중인데요. 다음 입찰에 제조 전할 가능성도 역시나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셋째는 K배터리의 질적 전환입니다. 이전까지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주문을 받았던 그런 수주형 구조였다면
이제는 국내 인프라 투자, 또 신재생 연계형, ESS 독자적인 운영 솔루션 등까지 다양하게 포함해 이렇게 패키지 형태로 경쟁력을 보여줘야 되는 시대가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가 이번에 보여준 전략은 또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서 기술, 공장, 또 운영까지 포괄하는 토탈 솔루션 경쟁력을 갖췄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게 K배터리의 다음 챕터를 여는 신호가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K배터리의 이제 다음 챕터를 여는 신호가 될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삼성 SDI 어제를 신호탄으로 해서 또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ES 시장에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TF 연기, 지지선 붕괴, 악재 겹쳐라는 댓글입니다. 지금 댓글만 보더라도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일까요? 두 가지 악재가 겹쳤다는 내용은 바로 리플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사실 리플의 급락은 1차적인 원인부터 살펴보시면요. 네. 이 알트코인 시장에 대규모 청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를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알트코인 시장에서 약 2억 달러 규모의 포지션이 한꺼번에 청산이 됐습니다. 그 여파가 유동성이 낮은 리플에 직격탄이 되기도 했다는 얘긴데요. 실제로 리플은 약 600만 달러 수준의 매도 주문량으로도 2% 가까이 가격이 또 출렁이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 깊이가 얕고 또 대량 매물이 나오면 쉽게 이렇듯 가격이 흔들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와이즈 등에서 이런 신청한 암호화폐 ETF 승인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것도 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ETF는 또 디지털 자산 투자의 제도권 진입을 상징하는 상품인데요. 이번 연기로 인해서 기대감이 또 한번 꺼지면서 알트코인 전반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 이런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리플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지금 10% 급락을 했기 때문인데요. 리플 관련해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 또 알트코인 정책 기대감으로 인해서도 급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몇 주 전만 하더라도 3.6달러까지 오르면서 강한 랠리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3달러가 다시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하락선이 계속될 수 있을지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실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가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포테토는 또 3달러 선을 주요 지지선으로 그간 분석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이 무너지면서 기술적으로는 더 큰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시선에서는 조금 더 입체적인 해석이 필요한데요. 우선 지금 시장에서 주목되는 건 자산 순환의 흐름입니다. 즉 비트코인에서 대형 알트코인으로 그리고 중소형 코인으로 투자금이 점점 흘러가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죠. 이 구도 속에서 XRP는 대표적으로 대형 알트코인으로서 자금이 다시 유입될 수 있는 새로운 포지션에 있습니다. 또 유럽 기반 거래소 비트판다의 루카스 콘라드 부대표도 이런 리플이 또 단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상 최고가를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또 시장 심리 회복, 또 기술적 진보, 그리고 알트코인에 대한 제도와 기대감을 들었는데요. 다만 여전히 또 리스크 요인도 뚜렷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SEC와의 법적 분쟁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또 결과에 따라서 이 XRP의 운영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사실 시장 핵심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경쟁 코인의 약진 같은 외부 요인도 또 복병이 될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XRP가 다시 고점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또 회복이 또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뢰에 대해서도 아무리 중요한 만큼 앞으로의 이 행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용 소환 통상 정쟁에 대한 특전사 투입 완료라는 댓글입니다. 관련해서 이재용 소환이라는 말만 봤을 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고민일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특전사를 투입받는 내용, 이와 관련된 내용 삼성전자가 맞습니다. 네. 어제 이뤄졌던 이재명 대통령과 또 이재용 회장과의 회동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바로 대미 통상의 전략이다, 이런 핵심 수단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의 상호 고율 관세 협정 유예 시한 종료를 앞두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를 예고하면서 한국 기업 전반의 압박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삼성 총수와 만나 또 미국 현지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는 건 통상 협상에서 재계 카드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신호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관세 협상에서 1,000억 달러, 약 13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제안했던 5,500억 달러 펀드보다는 적은 양이지만 일본보다 GDP가 작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꽤나 공격적인 규모이다, 이렇게 시장은 또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제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삼성이 대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좀 아무래도 협상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제 회동 형식이 조금 이례적이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만남이 가져졌을까요? 네, 어제 회동 형식은 배석자 없이 진행되는 단독 만찬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네. 이는 사실 민감한 현안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대통령은 최근 2주 사이에 정의선, 구강모, 또 최채원, 김승현 등 또 주요 그룹의 총수들을 모두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경제 원팀의 전략을 전개 중으로 보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들 4대 그룹과도 손잡고 대미 투자금 약속을 이끌어내야 트럼프 정부가 설정한 고율 관세를 낮출 수 있는 협상력을 갖추게 있게 됩니다. 게다가 또 한국은 산업 구조가 비슷한 일본은 이런 방식으로 현재 25%에서 15%로 관세를 낮췄다는 전례도 있죠. 한편 이번 관세 협상용 투자금에는 정부 조달 자금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총 제한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제의 만남 경제인 간의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앞으로의 관세 협상에 대한 신호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진행 현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민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함께하겠습니다. 역시나 김고은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헤드라인 통해서 서울경제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속보로 전해졌죠. 2+2 협상이 취소됐다는 소식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재용 삼성 회장을 만났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고 마지막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기로 했던 2+2 협상이 지금 갑자기 무산이 됐습니다. 우리 측의 부총리가 출국하기 불과 1시간 전에 미국 측에서 이메일로 이렇게 통보를 받게 된 건데요. 협상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취소가 됐습니다. 이번 일정 변경에서 봤을 때는 단순한 의미는 아닐 것이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협상 무산은 좀 단순한 일정 조정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래는 현지 시간 25일에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었고요. 재무장관과 산업부 장관 이렇게 양국의 경제수장이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재무부가 회담 전날 구윤철 부총리가 출국하기 직전에 이메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일정이 겹쳐서 회의를 연기하자고 얘기를 한 건데요. 미국 재무부는 공식적으로
스스로 베선트 장관의 일정 충돌 때문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일정 충돌이라는 건 같은 시간대에 더 우선순위가 높은 일정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한미회담보다 다른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게다가 베선트 장관은 이번 주 말 스웨덴에서 열리는 미중 무역 협상에도 참석 예정이어서 한국과의 회담이 밀린 게 단순한 우연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번에 방미를 했지만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대면이 불발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호출이 있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우리 정부는 미국 쪽 사정일 뿐 협상이 틀어진 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좀 전반적으로는 미국이 회담 일정을 전략적으로 조절을 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2+2 협상 소식, 무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상승이 좀 제한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미국이 일본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이 여러 차례 고위급 협상을 벌인 후에 이렇게 금리를 낮추는 관세를 낮추는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만의 이런 특유의 협상을 지금 다시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라는 우려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현상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도 좀 충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일본과 지난 4월부터 무려 8번이나 고위급 협상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기존 25%였던 상호 관세를 15%까지 낮추는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서 버릇이 없다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비슷한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이미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협상 주도권은 미국 쪽으로 더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성락 실장과 루비오 장관과 대면하지 못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곧바로 서면 브리핑을 낸 것도 이런 민감한 협상 분위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미국이 면담을 거절했다는 인상이 퍼지면 그 자체가 협상력에 좀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오해가 없도록 협의는 유선으로 충분히 진행이 됐고 루비오 장관도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전해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지금 협상은 단순히 내용뿐만이 아니라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이런 인상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관세 협상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측에서는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제안하면서 관세율을 낮췄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이렇게 투자에 대한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예정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한국도 좀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좀 협상 카드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삼성과 SK 또 현대차 같은 주요 대기업들과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모인 금액만 해도 약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37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건 기업들이 이미 계획하고 있던 순수 민간 투자만 집계를 한 거고요. 여기에다가 정부의 재정이나 또 정책 금융까지 더해지면 전체 규모는 이것보다 더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또 무역보험공사 같은 기관들을 활용해서 일본처럼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도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문제는 미국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투자 규모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일부 외신 보도들을 살펴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과 유사한 수준인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548조 원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수준까지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단순한 투자뿐만 아니라 보잉 항공기 같은 미국산 제품 구매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요. 또 농산물 수입 확대 같은 조건들도 함께 패키지딜로 요구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 정부도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대응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우리 정부 대응 전략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열릴 예정이었던 2+2 협상은 연기가 됐지만 앞으로의 협상 과정 어떻게 지금 예정하고 있을까요? 일단 회담이 그래도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니고 일단 미국 측의 일정 충돌로 인해서 재조정 중이다라는 게 지금 우리 협상이 흘러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스콧 베선트 장관도 조만간 한국 측 대화 파트너를 만나고 싶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무산된 2+2
스타트 회담 대신에 한국은 곧바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개별 회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한국 대표단이 오늘 내 사무실을 방문한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본부장이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직접 러트닉 장관을 만나기도 했고요. 즉 일정 연기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협상 채널은 계속해서 가동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산업부와 통상본부장 외에도 워싱턴 현지에 파견된 경제부처 인사들이 미국 상무부와 USTR 그리고 에너지부 등과 각각 만나서 패키지 협상을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위비나 디지털세, 농산물, 투자 확대처럼 이런 모든 조건들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협상 결과는 빠르면 다음 주 초쯤에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8월 1일 관세 시한이 바로 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떠한 협상 과정이 이루어질지,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까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단독으로 회동을 가졌습니다.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털어낸 이 회장이 대통령과 이렇게 마주 앉게 된 것은 올해만 들어서 벌써 세 번째라고 합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이제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이고요. 삼성 역시 투자나 수출 전략을 좀 다시 짜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회동이 이뤄졌는지 또 어떤 배경인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만남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과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배석자 없이 단독으로 회동을 가졌습니다. 네. 이 회장이 대법원 무죄 판결로 사법 리스크를 벗은 직후에 이뤄진 만남이기 때문에 정책과 경제 양측 모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회동에서 두 사람은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 지방 활성화, 그리고 반도체 투자 확대처럼 폭넓은 경제 의제를 두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삼성의 대미 투자 확대 가능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을 가능성이 현재 큰 상황이고요. 지금 정부는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에서 고전 중입니다. 이 회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과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안을 논의를 해서 이걸 협상 카드로 제시하려는 움직임이 어제장에서 좀 포착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삼성은 이미 38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회동에서 이 액수를 더 늘릴 여지가 있는지도 주목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 회장도 그 자리에서 미국의 관세 적용이 좀 삼성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정부와 기업이 통상과 투자 이슈에서 이렇게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재확인된 자리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 지금 관세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이 회장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로 본격적으로 경영에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이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본격 경영에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 좀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우선 23일에 있었던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이찬희 위원장이 이재용 회장을 향해서 상당히 이례적인 수준의 공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공격적 경영이라는 좀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등기이사로 복귀를 해서 경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가 됐습니다. 이 회장은 2019년 이후 미등기 임원으로만 활동 중인데 이렇게 삼성처럼 주주수가 가장 많고 또 경제 영향력이 큰 기업은 공적 책임의 무게가 다르다는 겁니다. 삼성의 전략 정렬이 부재, 즉 이 대형 M&A나 신성장 사업 투자 등에서 다소 소극적인 흐름이 이어졌다는 지적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미국 마시모 오디오 사업부나 독일의 플렉트 그룹 인수 모두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AI 반도체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삼성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좀 부재한 상태입니다.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에 사업 지원 TF가 일부 기능을 대신하고 있지만 전략 리더십의 구심점은 여전히 비어있다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재용 회장이 등기이사로 책임 경영 체제를 갖추고 대형 투자와 조직 개편을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게 준법 감시위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반도체 중에서 HBM4 일정이 지금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으로 양산이 밀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삼성은 현재 HBM4 12단 제품 개발을 마무리 단계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하반기 양산 목표였던 일정이 내부 승인 절차가 4분기로 미뤄지면서 실제로는 양산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지금 시장은 SK하이닉스가 HBM3 12단 제품을 먼저 양산을 하게 되면서 AI 반도체용 HBM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고요. 마이크론도 이미 주요 고객사에게 HBM4 샘플을 공급 중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삼성은 일시 D램 기반 HBM4 샘플 수율이 65%까지 올라온 상태이긴 합니다만 양산 수율을 과연 동일하게 유지하는 게 관건입니다. 삼성은 이번 분기 안에 주요 고객사에게 샘플을 공급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서 기술 신뢰 회복과 글로벌 수요처 재확보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이를 뒷받침할 의사결정의 속도와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회장의 책임 경영과 공격적인 경영이라는 표현이 단지 상징적인 요구가 아니라 이렇게 시장에서의 생존 전략과 맞물린 구체적인 요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가장 바쁜 시기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미 통상 전략뿐만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결단, 그리고 앞으로의 경쟁력까지 모두 챙겨야 하는 시기로 보이는데요. 어떠한 관심들이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 신왕다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에서 이겼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3번째 승소인데요. 이번 판결 어떻게 의미를 또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이번 소송은 지난 17일 독일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입니다. 우선 문제의 배터리는 르노의 전기차 다치아 스프링에 들어가는 신왕다의 각형 배터리였는데요. 독일 법원은 이 제품이 LG 에너지솔루션의 전극 조립체 구조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즉시 독일 내 판매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잔여 배터리를 회수하고 또 폐기하고 손해배상 조치까지 포함된 판결이었는데요. 이 특허는 배터리 내부에서 전극층이 안정적으로 고정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고출력과 고용량이 필요한 전기차나 ESS용 배터리에 널리 쓰이는 핵심 기술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각형 배터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데 좀 필수적인 기술인 만큼 LG 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는 자사 기술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전략이 분명해졌고요. 올해 들어서 신왕다와의 특허 소송에서만 3건 모두 승소를 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중국 배터리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진 건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더 큰 상황입니다. 회사 측 입장에서도 좀 무임승차는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면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들겠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LG 에너지솔루션 이렇게 특허 소송에서 이긴 만큼 어제 주가 반응이 좋았습니다. 9%의 강세 흐름까지 가졌었거든요. 관련해서 2차 전지주 또 섹터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또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까지 깃든 모습이었는데요. 요즘 이 상황에 대해서도 섹터 분석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LG 에너지솔루션은 어제 하루에만 9% 넘게 오르는 좀 기록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LNF나 엔캠 그리고 삼성 SDI 같은 다른 종목들도 함께 올라줬는데요. 직접적인 계기는 특허 소송의 승소였지만 전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호재가 겹친 결과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 가격이 최근 반등을 하면서 이런 양극재 기업들의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이 중국산 흑연이 들어간 음극재에 대해서 93.5%의 고율 관세를 예고를 하면서 이게 한국 기업들에게는 반사이익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다양하게 겹치면서 현재 2차 전지 업종에는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 좀 반등을 하면서 앞으로의 상승 랠리 해볼 수 있을지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성 SDI가 어제 정부 ESS 입찰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는데요. 앞으로의 시장 변화가 또 있을지까지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네, 정부가 최근에 실시했던 이 1차 ESS 입찰에서 삼성 SDI가 좀 기록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8개 사업지 중에 6곳을 따내면서
전체 물량의 약 80%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이번 입찰 규모는 약 540메가와트, 사업비는 최대 1조 5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2곳만 수주를 했고요. SK온은 이번에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수주는 단순히 실적 이상의 의미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국내 ESS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시점에서 이렇게 삼성 SDI가 좀 확실한 주도권을 가져가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즘 LG 에너지솔루션 또 그리고 삼성 SDI까지 배터리 시장,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훈풍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투자 아이디어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